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집값 담합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 편으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양 정상의 첫 만남 등 주요 일정은 생중계됩니다.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법무부가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어 난민 지위는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개를 도살할 때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 같은 방법에 대해 엄격히 따져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잔인성이 인정될 경우 개 도살이 사실상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를 받은 모든 퇴직자들에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 일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써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도 없다고 의견서를 써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집값 담합 현상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집주인들의 호가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 왜곡, 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대기 기자입니다. 지난달에 신고된 부동산 허위 매물은 2만 1천여 건, 한 달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민들끼리 시세를 임의로 정해놓고 중개사가 값이 더 낮은 물건을 올리면 허위 매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10억 이상 올려놓은 부동산은 착한 부동산, 8억 이상 올려놓은 부동산은 나쁜 부동산이라서 거기다 의뢰를 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하고. 정부는 이런 공공연한 호가 담합이나 허위 매물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 한편 정부는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해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 왜곡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입법이나 법 개정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중개업자를 압박하면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처벌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싼 값에 집을 거래한 뒤 금방 취소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계약 해제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허위 계약이 적발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추진됩니다. 이른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등 지자체에서만 담당하던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에 앞으로는 국토부가 가담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고강도 규제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 개편 등 국회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의연욱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정조준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조치로도 투기를 잡지 못해 다시 시장이 교란되면 그때는 진짜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책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들하고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종부세 개편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투기 세력을 더욱 세밀하게 걸러내 규제하는 특별법 마련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세 채 이상을 투기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투기가 명확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특별법도 고려하겠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 시내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더 센 대책까지 언급한 것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대책을 세금 폭탄이다, 규제 일변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책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세금 폭탄 대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신호를 줘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를 풀면 30년 연한이 넘은 재건축 25만 호, 신규 재개발 5만 호까지 서울에 3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거는 집값 잡는 본질이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이런 주택 공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만 이렇게 보내면은 이 집값은 잡히는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문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규제 강화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오는 21일 정부의 공급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왕의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에 헛된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당 윤영석 간사는 보유세 인상폭은 낮추고 취득세나 양도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도 양도세율 인하와 공급책 없이는 일시적 거래 위축만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종부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제출합니다. 교섭단체인 두 야당은 상임위 단계부터 면밀한 심사를 공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지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물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것인지 신선민 기자가 찬찬히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겠다. 생중계로 뉴스 보시던 시청자들은 3억, 6억짜리 집 가진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 하면서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과표 3억 원이면 공시가격 12억 7천, 시장 거래 가격으로는 1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18억 원짜리 집은 갖고 있어야 내년에 종부세를 더 내는 거고 1주택자의 경우 더 내는 돈은 10만 원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이것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전국에 4집 가진 사람 모두 1,331만 명입니다. 집을 가졌다고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는 시가 13억 원 이상은 돼야, 또 집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다면 시가 18억 원은 넘어야 냅니다. 집 가진 사람의 2.1%, 27만 4천 명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 대상의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 다 해서 15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1.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 최고 세율 3.2%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적용받으려면 다 합해서 시가 176억 원 넘는 집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자보단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중에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폭이 더 커지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합산 시가가 19억 원이 되는 다주택자는 현재 187만 원 내던 종부세가 415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됩니다. 종부세 내야 하는 집들은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집값 비싸다는 서울 수도권에 8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가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반영해 현실화하겠다고 한 만큼 종부세 납부자는 매년 5만 명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가 새 아파트 청약 기회가 더 넓어져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규제 지역 내에 고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실거주자들은 세금이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스럽다는 불만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 최근까지 매물을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전화 문의조차 뚝 끊겼습니다. 15건에서 한 20통?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 한 통화도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좀 느껴서 잠깐 관망하는 거 아닐까요? 무주택자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집을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은 청약 추첨 순위에서 무주택자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만큼 무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강력해진 대출 규제도 집이 없는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고가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대출길도 막힌 데다 팔고 산 것도 없는데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된 겁니다. 하나죠. 왜냐하면 투기도 아니고 처음부터 들어와서 살다가 집값이 오른 거예요. 투기 세력으로 보니까 이제 노후도 하지 말라는 거고. 관건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갖고 있는 집을 내놓을진데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제가 쉽게 처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종부세 그거 오르는 것 비하면 세번의 편인데요. 계속 지금 학습효과가 있었잖아요. 1년 사이에 2억, 3억 오른 것도 많은데. 은행 창구에는 대출과 절세 등 문의가 이어졌지만 서로 눈치 보기 수준이란 평가입니다. 투기 세력과 실수요자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과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될지에 대한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책 발표 뒤 숨고르기 장세는 사흘에서 일주일가량 이어진다며 그 이후의 움직임으로 대책의 약발이 듣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이렇게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이낙연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었죠. 자칫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요. 역시 한국은행이 오늘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이 총리 발언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중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한은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부동산 시장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은 수급 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금리 탓만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는 지난 정권의 금리 인하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 그런데 동의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대책과 얽혀 자칫 한은의 금리 협조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한은이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정부 입김에 금리를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지금까지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갑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부터 주요 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전 준비를 위해 남측 선발대가 모레 육로로 먼저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첫 만남은 서해 항로를 이용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년 만에 공군 1호기 편으로 하늘길을 따라 평양으로 향합니다. 18일 아침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오전 중에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을 영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은 물론 군사적 긴장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등 굵직한 의제가 많아 정상 간 논의는 도착 직후부터 여러 차례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남북 고위급 실무협의회선 평양 정상회담 주요 일정에 대한 생중계가 합의됐습니다.
양 정상의 첫 만남과 정상회담 주요 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상회담 주관 방송사인 KBS와 함께 의전 경호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남측 선발대가 사전 준비를 위해 모레 육로로 방북길에 오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북단 명단은 정상회담 전날인 17일 임종석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해군 3,000톤급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평화의 바탕으로 힘을 강조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입니다. 강한 국방력을 강조해 일각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이 준비되는 가운데 오늘 개성에서는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 중 하나였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연락창구가 처음 열린 건데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개소가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남북관계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건 틀림없습니다. 그 의미를 이효용 기자가 짚어봅니다. 2년 반 전 폐쇄된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표지판에 따라 달리자 대형 한반도기가 내걸린 청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 둘, 셋!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개소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개소에 합의한 지 140일 만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측 소장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개소식 직후 첫 정례회의를 열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통일부와 문체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가량이 청사 2층에, 북측 인원들은 4층에 상주하며 연락교섭과 회담협의, 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남측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성에 머물며 주말에는 당직 체제를 유지합니다. 남북 간 첫 상시 소통 채널이 열린 것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입니다. 아주 역사적이죠. 남북의 당국자들이 직접 의사소통을 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남북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향후 서울, 평양 상호 대표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국내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됐는데요. 나머지 458명의 예멘인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넉 달 전 모국의 전쟁을 피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족. 오랜 기다림 끝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크게 안도했습니다. Actually, for me, I am going to stay here in Jeju Island because I'm living with a Korean family, so nice family. I don't have any plan to go to anywhere.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 신청 예멘인 가운데 440명에 대한 면접을 거쳐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 등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있고 범죄 경력이나 테러 관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국내에 자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미 심사를 마친 예멘인들은 체류 허가 결정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절박한 호소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And we are waiting for that. We hope that's like the result today. We hope from government, for Korea government, give us like today result. 하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난민 지위하고 달라서 여타 사회적인 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 없이 또 취업 허가를 받아서 그냥 일을 해오면서 살았던 지금하고는 크게 달라질 게 없었던 상황. 아직 심사를 받지 못한 41명에 대한 면접이 추석 전에 마무리되면 다음 달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들 23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건데요. 왜 그런 건지 또 난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김민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돼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말 그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머무는 것이 허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은 5가지입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그런데 제주 예멘인들은 대부분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법무부는 전쟁이 5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멘인들은 자신들이 여기 4번과 5번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난민법 조항을 정부가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 person from a particular area in Yemen might be targeted because of they're perceived as having a certain political view or belonging to a certain faction. So those 5 criteria of the refugee definition do apply to people fleeing from civil war. 앞서 보셨듯이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명은 이제 제주도를 떠나 취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와 달리 병원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 1년마다 체류 연장 신청을 해서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거쳐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458명의 예멘인들.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난민 인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1%대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가축을 도살할 때 일반적으로 전기도살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개에 대해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반려동물인 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해 왔는데 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 2심의 결론은 무죄. 먼저 개는 현행법상 가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가축을 도살하는 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기도살법은 특별히 잔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잔인함의 기준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전기도살 방법으로 개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같은 도살 방법이라도 고통의 정도는 동물마다 다를 수 있다며 개 전기도살의 잔인함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그 판단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라는 동물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법원이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를 전기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건지 다시 따져보라는 건데요. 전기 도살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식에 해당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사실상 개 도살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도살장. 죽은 개들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자세로 경직돼 있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진 흔적입니다. 주변엔 기다란 막대 모양의 전기 충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개고기 시장에서 한 상인이 개에게 물을 뿌립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기 전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살장의 상당수는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개를 도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때려 죽이거나 목매달아 죽이거나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 법으로 그게 금지되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개도살장이 전기로 죽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전기 도살을 잔인하다고 인정해 확정될 경우 개 식용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개 도살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제는 어떤 식용의 목적보다는 그 반려동물의 목적으로 우리 사회가 봐야 된다라는 거를 그 표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이에 대해 개 농장주들은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개도 닭, 오리와 같은 축산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 개업 문건과는 별개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령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안보실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계엄령과 관련돼 있다는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정권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 근무 군 장교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합니다. 이른바 희망계획이라고 명명된 논의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남북한의 계엄령 선포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수단은 당시 안보실에 근무한 군 장교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장교는 김 전 실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 할 때 계엄을 유지하는 방법, 계엄 사령관으로 육군 참모총장 임명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보실은 국회 의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고위 인사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군 특수단 관계자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더라도 계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군 합수단은 김관진 전 실장이 지시한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서도 육군 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과 국회 무력화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당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한반도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계엄 계획 검토를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것일 뿐 국회 무력화 방안 등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부터 후원금 납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 질의하는 방식으로 코레일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는 지난 12일 코레일이 국정감사 때 좋은 관계를 위해서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라는 이메일을 일부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리는 바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국내 면세점 업계는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관광객 대신 이른바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려와서 면세품을 싹쓸이하듯 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품목들은 국내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숙 황경주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 시내 한 면세점입니다. 문도 완연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부분 중국 보따리상입니다. 제품이 미리 팔릴까봐 노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서울 시내 면세점.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 보따리상들이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사재기한 면세품들이 어깨 높이까지 쌓여 있고 엘리베이터로 실어 나르느라 사람이 탈 공간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산 면세품을 사면 현장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자 아르바이트생까지 등장했습니다. 돈다발을 나눠받은 이 남성, 대신 면세품을 사줍니다. 보따리상끼리 물건을 두고 몸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 보따리상 덕분에
지난 3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7%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SNS로 중국 보따리상에게 면세 화장품을 살 수 있는지 연락해봤습니다. 면세점 봉투에 든 화장품을 들고 서울 시내에 나타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가게까지 차리고 면세 화장품을 팔다 지난달 세관에 적발됐던 이 업체.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你这价格感觉比免税店要便宜。我们是有会员卡的，所以他就拿出来价格便宜了。 매출이 는다고 면세점 업계도 마냥 웃지 못합니다. 면세점들은 판매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주며 보따리상들을 끌어모으는데 호객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수료가 최대 3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면세점들이 낸 수수료는 최근 5년 동안 계속 올라 지난해엔 무려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수료가 돈이 되자 여행사들이 일반 관광객은 제쳐두고 보따리상 중개에만 열을 올려 저가 관광이 활개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수료 상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면세점마다 입장 차이가 커 도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이유는 쇼핑을 하거든요. 그런 업계 상황 반영 없이 그냥 제한을 딱 둬버린다? 그럼 중국인이 확 줄 거예요, 아마. 수출 경쟁에 또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제는 필요하지만 적어도 중소기업한테는 조금 더 플러스 5%를 더 할 수 있게끔 사용 조정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뒤늦게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경우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공직자들 전관 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퇴직하는 공직자들 재취업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통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직자들 재취업 비리가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융위원회도 퇴직자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융위 퇴직자들 전원이 민간 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현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낸 김모 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업체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이때 금융위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김 씨에 대한 재취업 검토 의견서입니다. 김 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 등록, 감독 등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10년 동안 퇴직자 25명에게 모두 29건의 취업 가능 의견서를 써줬고 모두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11건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도 취업 가능 의견을 낸 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취업 비리가 터진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10년간 재취업 대상자 44명에게 모두 취업 가능 의견서를 써줬고 단 4명만이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취업이 가능하다는 재취업 의견서는 곧 심사 통과를 의미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의견서만으로 심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더 참고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업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인사혁신처에서 업무 연관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취업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난달 감사원에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복직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당사자인 해고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처를 남긴 쌍용차 사태, 그 길고도 아팠던 9년간의 이야기를 이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600명을 해고하겠다던 회사의 결정. 싸움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해외 매각을 강행한 정부에도 기술만 빼먹고 달아난 중국 자본에도 묻지 않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렸습니다. 함께 살자며 공장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공권력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범을 잡듯 무차별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진압작전을 청와대에서 승인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하면 좀 이런 막 분노 같은 게 좀 솟아오르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많죠. 나는 일터를 망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노동자들이 하나둘 세상과 등집니다. 누구는 아파서 또 누구는 극심한 생계난과 불안감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30명입니다. 정말 그 죽음들을 끊임없이 지켜볼 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쌍용차 사태는 부적절한 구조조정이 개인과 가족, 사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주목하고 더 충실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함도 보여줬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지만 강제 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 경찰 손배소 치하가 이뤄질 때까지 대한문군양소는 철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달 초 인천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60대 여성이 폐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이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인천의 한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5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이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54살 김모 씨가 심정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김 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환자가 있다고, 심정지 환자가 있다고 지원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숨진 김 씨는 당일 오후 장염 증상으로 이 병원을 찾았고 5시 50분쯤 병원에서는 수액 주사를 처방했습니다. 위장약하고 항생제가 돌려서 주사를 꽂자마자 꽂고 그냥 꽂고 조금 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거예요. 유족들은 김 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다며 가족의 갑작스런 사망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간호사가 놓으면서 이상이 있으니까 원장을 불렀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담당 의사는 퇴근을 했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제 부검을 해야 실제 어떤 약이 투여됐는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은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에서는 이달 초에도 남동구의 한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 주사로 알려진 수액 주사를 맞은 60대 여성 2명이 폐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1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세균성 폐혈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서울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오늘 경기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2명이 숨졌습니다. 공사업체가 규정보다 옹벽을 더 높이 쌓으면서 보강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 건설 현장. 소방대원들이 굴착기를 이용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토사와 함께 흘러내리면서 아래에 있던 공사 작업자들을 덮쳐 3명이 매몰됐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래에서 측량을 하던 작업자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허가받은 높이보다 더 높게 옹벽을 쌓았다가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될 때 옹벽 높이는 1m로 들어와 있었어요. 변경 신청할 때는 이제 지금 현재 7월 달에 접수돼서 심의 중인데도 심의가 안 끝났는데도 먼저 공사를 했잖아요.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경사면을 만들어 토사를 쌓고 보강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사를 부어서 쌓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직으로 쌓고 또 별도의 보강 장치가 없습니다. 토압이 작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토사에 매몰됐던 27살 변모 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를 대동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건축주를 불러 불법 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이 복도 창틀을 30m 아래로 던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2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대하를 날로 먹은 뒤 전신 발진과 팔 통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숨진 50대 남성이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34명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돼 9명이 숨졌는데 간질환이나 당뇨 환자 등 고위험군은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봐주고 항공료 등 760여만 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184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고위직 장교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음에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순교 성지를 잇는 서울 순례길이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도보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을까요? 44km의 순례길을 김수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교황청이 승인한 서울 순례길 44km의 시작점 명동 대성당. 우리나라 최초의 본당이자 한국 천주교의 상징입니다. 명동 성당은 말씀 선포의 시작점이다. 바로 한국교회의 복음 말씀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당을 벗어나 명동 도심 한복판을 지나면 지금은 잊힌 장소를 만납니다. 천주교 박해 속에서 한국적인 신앙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잉태된 곳입니다. 청계천 거리와 광화문을 거쳐 14km 정도를 걸으면 십자가에 매달린 순교자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약현성당에 도착합니다. 약현성당은 그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 거기에서 다시 그 터가 세워져서 그 신앙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증거의 자리로서 국내외 순례자의 발자취가 남겨진 새남터 순교성지.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 등 성직자들이 순교한 곳입니다. 여기서 한강을 따라 1시간여를 걸으면 깎아지를 듯 높이 솟아있는 절두산 순교성지에 다다릅니다. 이곳에서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20여 킬로미터를 더 가면 삼성산 성지에서 순례길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인간은 서로 평등하다는 가치 안에서 살았고 그것이 100년이 넘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는 가치였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은 자생적인 한국 천주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고난과 박해의 역사가 서린 서울 순례길을 아시아 최초로 공인 순례길로 선포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